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잖아요. 네. 신용카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할부 결제인데 그쵸? 할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할부를 할 때 2개월, 5개월, 9개월로 해야지 이제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개월수마다 수수료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 수수료는 할부를 하게 되면 이자택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또 카드를 쓰니까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죠? 보통 우리가 왜 무이자 할부 받잖아요. 이자 없이 하는데 그때 수수료는 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수수료는 카드사가 부담을 해요. 카드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는 회사가 부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아는 한 카드를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쓰면은 카드 할부 수수료가 한 6%에서 7%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3개월에서 5개월이면 한 15%, 14% 되고 오히려 이렇게 개월 수가 늘어나면 이제 할부 수수료가 늘어나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빌리는 셈이 되니까. 그런데 왜 5개월 써야 되고 6개월 쓰면 안 되냐면 5개월에서 6개월 딱 넘어가면 14%에서 15% 수수료가 18%, 17%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 부담을 내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5개월 쓰고 갚아버리는 게 낫다. 그다음에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2개월, 3개월, 그다음에 3개월, 5개월, 6개월, 9개월, 그다음에 10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눠져 있어서 그 경계선에 있는 기간만큼을 넘기게 되면은 수수료를 물게 되니까 더 많은 수수료를 물게 되니까 그걸 펴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개월수가 늘수록 수수료는 커져요. 그러니까 뭐 7%였다가 14%, 그다음에 18%, 그다음에 19%. 근데 이제 늘어나는 그 마진이 커지지는 않죠. 처음에 2, 3개월에 7%에서 5, 6개월이 뭐 예를 들면 15% 그러면 한 6% 확 떼버리잖아요. 6, 7%. 근데 그 다음 6개월에서 9개월은 한 17% 뛰니까 3%포인트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서 카드는 될 수 있으면 구매할 때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략하시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미국 요즘 포스트 시즌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산과 NC가 예. 6시 30분부터 잠실구장에서 오전 3승제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어제 1차전에서는 NC가 13대 5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예. 또 NC는 오늘 2연승을 노리고 있고 두산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저 그거 봤거든요. 중견수 김준환 선수죠. 네, 맞습니다. 어제 NC의 김준환 선수가 2대 4로 뒤진 4회에 또 예. 다이빙 캐치로 또 위기를 넘겼는데요. 예. 정말 멋있는 장면이라서 사람들은 또 슈퍼 캐치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도 자그만한 선수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실 또 여기서 또 위기를 넘겼고요. 이후에 또 5회 4번 타자 스크럭스의 또 역전 말로 홈런을 앞세워서 또 승리까지 거뒀습니다. 6시 반부터 경기 진행 중이라고 하신 저는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경기를 못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두산은 장원준, NC는 이재학을 선발 투수로 내보냈는데요. 예. 두산의 박건우 선수가 1회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요. 네. NC가 2회 초에 반격에 나섰는데 또 지석훈의 솔로 홈런과 김성욱의 투런 홈런을 묶어서 예. 또 3대 1로 경기를 뒤집었고 예. 현재 2회 말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미국 프로야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가 각각 열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LA 다저스 소식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그 LA 다저스가 오늘 3차전에서 시카고 컵스를 6대1로 꺾었고요. 예. 또 3연승을 달리면서 또 앞으로 1승만 더하면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예. 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뉴욕 양키스가 휴스턴을 6대4로 꺾고 또 2패 뒤에 2승을 거두면서 또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저스가 이렇게 6대1로 이기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투수가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이번엔 투수는 누구였습니까? 선발 투수가? 네, 오늘은 그 일본인 투수 다르비슈 선수가 나섰는데요. 예. 6과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 호투를 펼쳤고요. 또 타석에서도 또 밀어내기 볼넷으로 점수까지 따내면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박민 기자가 보시기에 다르비슈가 유현진 선수보다도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다르비슈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다저스가 예. 또 그 이번 그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그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 선수인데요. 네. 또 아무래도 큰 경기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예. 영입을 했는데 사실 포스트 시즌에서 지금 2승제를 따냈고요. 네. 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그 수술 후에 또 이렇게 다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두 선수를 또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예, 재활 과정에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월드 시리즈, 소위 말해서 슈퍼볼에 해당하는 월드 시리즈에서는 LA 다저스하고 전통의 구단인 뉴욕 양키스가 붙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 현재로서는 또 두 팀이 또 36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서 만날지 예. 또 현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사실 두 팀이 전통과 인기를 자랑하는 명문 구단이라서 또 만약 맞붙게 된다면 또 엄청난 흥행이 예상되고요. 네. 양 팀이 그동안 11차례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었는데 양키스가 8번을 이겼습니다. 네. 제가 우리나라 농구는 시작했잖아요. 프로농구, 그죠? 네. 그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인천 전자랜드의 셀비라고 하는 선수 있죠? 맞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그 캔사스 대학. 예. 그래서 제가, 저 친구 내가 플레이할 때 있었는데 싶어서. 네. 한때는 아메리칸 맥도날드로 선발되고 하던 유망한 선수였는데 좀 구설수에 휘말렸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선수 생활이 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미국 프로농구 NBA도 개막했죠, 지금? 네, 오늘 개막전이 펼쳐졌는데요. 네. 또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휴스턴이 그 디펜딩 챔피언 골든 스테이트에 또 122대 121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네. 동부에서는 클리브랜드가 보스턴을 102대 99로 누르고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미국 프로농구는 서부 컨퍼런스, 동부 컨퍼런스 이렇게 나뉘어 있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15개 팀씩 나눠져 있고요. 예. 서부 쪽에 좀 강팀이 몰려 있어서 요즘에는 또 서부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대학 농구는 노스캐롤라이나나 저쪽 뉴욕 쪽 선수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프로농구는 저쪽 서부 쪽이 더 강한 모양이군요. 네, 최근에는 서부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승 후보로 또 서부의 골든 스테이트와 휴스턴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꼽히고요. 네. 동부에서는 또 그 르브론 제임스가 버티는 클리브랜드가 또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도 캔자스 대학에 올려오다가 바로 프로로 갔던 선수입니다. 딱 셀비 그러니까 캔자스 대학 출신이다 아시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중앙일보 박민 기자는 전문가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여의도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여의도 막내들의 젊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미래, 그러면 결국 젊은이들이죠.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예스라고 하는 저들 YTN 애플리케이션 깔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제가 방금 알아낸 내용인데요. 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예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대요. 네.
거기에 이제 예스 앱을 깔아서 핸드폰으로 네. 라디오 상관없이 주파수 상관없이 전국에서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네. 평균 20만 명이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신데요. 오. 네, 그러니까 두 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젊은 분들이 상당히 듣고 계실 수도 있을 내용이거든요. 네. 네. 20만 명이 듣고 계신다니까 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나눠주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전국 방송이 아닌데도 앱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주간 여의돌 정치하는 청년 시간에도 아마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일자리 문제 오늘 이야기할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대선 후보 때도 그랬습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그만큼 일자리 정부라고 지칭을 하고 또 일자리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YTN 뉴스에 나가는 걸 보니까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1.5%. 통계청 발표로는 그냥 측정한 걸로는 한 9.5% 되는데 네. 그만큼 체감이 안 좋다는 겁니다. 두 분께서 느끼시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 고민 많이 있겠죠? 어느 분부터? 이준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25살, 29살까지만 놓고 보면은 실업률이 9.2% 정도 나오는데 네. 이게 작년 동월보다 이제 0.4%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예. 이제 통계라는 게 항상 살펴보면은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이제 진실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구직 단념자 수도 7만 명 가까이 증가했어요. 구직 단념자라 하면? 예, 그러니까 결국부터 그 취업률 통계라는 게 취업하고 싶은 사람분에 취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구직 단념이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선언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다소간의 어떤 취업률 통계가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막을 따져보면은 오히려 예. 포기해버린 분들이 이제 늘어났다. 예. 이런 상황이라서 예. 상당히 안타깝고 일자리의 질을 이제 따져야겠는데 이건 네. 물론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변화를 본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네. 정부 한 반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반년 정도가 섞인 결과겠지만은 네. 과학 기술이나 금융 쪽 이제 종사자 같은 경우에 한 6만 4천 명 정도 줄어들었고 네. 그 외에 건설이나 아니면 사회행정,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대부분의 일자리 증가가 일어났거든요. 한 26만 개 정도 일어났는데 예. 우리가 보통 양질의 일자리라고 따지면 이제 보통 3차 산업이나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많이 이야기할 텐데 예. 근데 그 수치는 상당히 감소하고 지금 전통적인 건설 쪽이나 이런 쪽 경기로 오히려 버틴다는 것이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바와는 네.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장인태 의원. 일단 경제 지표들이 확실히 호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요. 취업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1년 전보다 31만 4천 명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현재 2,684만 4천 명으로 예. 작년에 비해서 일단 31만 명이 증가한 상황이고 네. 올 또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30만 명 이상 예. 지난달에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30만 이상의 취업자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좀 호전되곤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먼저 주요 내용을 장경태 의원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이준석 최고위원이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장경태 의원. 네, 일단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 국정 5개년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5개 분야, 10대 과제, 그리고 100대 세부 과제별 연도별 추진 방향과 이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한다. 결국 일자리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건데요. 혁신형 창업 촉진하고 또 산업 경쟁력 제고하는 등의 신산업 육성책을 말씀하셨고요. 네. 세 번째 일자리 질 개선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한다든지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네 번째가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현재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성과 청년 그리고 신중년 등 각 세대별 네.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최근 한 10년간의 지도자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이제 쫓아야 됩니다. 그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그 근로 조건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이제 세부적으로 열거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네. 근로 노동 조건의 어떤 품질 면에서는 네. 상당히 추진 의지가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네. 과연 이제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특히 민간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예. 아직 로드맵이 좀 미진하다. 왜냐하면 민간 영역에서 그걸 유도하려고 하려면 예.
기업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촉진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일자리 대책을 열거하면서 기업이 빠져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을 어떻게 그 고용자 수를 늘릴 것을 이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크게 제시된 것이 없고 예. 공공 영역에서 이제 한 축으로 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 그 위에 이제 뭐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한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할 때 많이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공공근로 이렇게 늘린다고 뭐 일시적 완화책이었겠지만은 네. 이렇게 확 늘린 적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뭐 사실상 그거 왜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도 하나의 잡쉐어링이라는 그 외래어로 이제 포장되었지만은 많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네. 지금 그 시행 결과를 보면은 네. 영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영속적이고 일관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그건 어떻게 보면 성장이 지속 가능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 없는 일자리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민간 기업에 대한 유도책들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창업과 혁신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금융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한다든지 또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게 됩니다. 사실상 규제를 낮추고 있는 거고요. 또 혁신 기업을 창업할 때 사업 실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 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만 가지고 했었던 어떤 창업제도, 지원제도들이 확대 개편되는 것이고요. 예. 민간 금융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사실상의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또 규제를 확실히 낮춰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저희 쪽에서는 좀 많이 양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창업이라는 걸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사람이 먹기만 하고 배출을 못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쌓여가지고 탈이 나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미진한 부분이 뭐 연대보증을 없애고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되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그리 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창업을 촉진시키려면은 그 소위 엑시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업한 기업들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다음 단계 기업가를 만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리를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문제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고리가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 예전에 제가 한번 라디오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그럼 대표적인 창업 기업이 지금 현재 형태의 어쨌든 엑시트 전략에서 만족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나가지고 잘 알고 있는 뭐 배달 어플이라든지 이런 일부 O2O 창업 기업에 대해 가지고 했던 규제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뭐 새로운 추가 창업의 어떤 분위기가 이뤄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규제라는 것을 갖고 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의 제한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아이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가상화폐가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로 뜬다고 하니까 이제는 또 가상화폐 또 부작용만을 바라보고 그걸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창업가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약간 미진하다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핵심 내용을 한번 하나씩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충분히 정책 설명해 주셨고 평가를 해 주셨으니까 먼저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하겠다. 5년간 공무원을 17만 4천 명 증원하면서 많은 질문이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지금 이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정도 되는데요. 국비 5년간 국비 8조 6천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한 8조 4천억 원 정도 총 17조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 전 정권에서 했던 어떤 토목 건설 사업들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고요.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이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들 뭐 경찰, 군인, 또 교원, 생활안전, 또 소방, 사회복지 등의 어떤 영역들 좀 넓히면서 이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시켰던 사회적 서비스를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들을 국가가 좀 더 책임져주는 또 국가가 좀 더 나서주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사람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인원이 증가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안전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안타까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지 경찰분과 제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은 속된 말로 순찰하시는
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육모방망이 든 분들을 2배로 늘리면은 이게 치안이 2배로 강화되는 것이냐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군대를 첨단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이제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첨단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쪽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예.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어린아이 이제 납치해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본인이 일선 경찰관 입장에서 어떤 접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예를 들어 본인이 정보 조회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절차를 밤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치안 서비스에서 지금 더 급선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관점을 양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거와 같이 사람 더하기로 이제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뭐 소방도 그렇고 여러 안전 문제, 경찰도 그렇고 네. 공무원 수를 일정 부분 늘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만은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그게 전부 다 민간의 기업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너무 이제 고정된 방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희 지금 보면은 저희 동네에 3만 명이 사는 동에 네. 하룻밤에 순찰 도는 분이 몇 분인가 봤더니 6분이더라고 많으면요. 근데 이게 12분이 된다고 해서 저는 치안이 그렇게 강화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 뭐 경찰 인력 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찰에 대한 치안에 대한 프레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수사와 집행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결국 어찌되건 폭행의 살해자들이 나타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요. 결국 폭행의 살해자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는 공무원 일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정경태 위원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